평양의 메아리. 평양 8호 관저. 북한 권력의 가장 안쪽. 김정은 가족이 매일 식사를 하는 곳. 보위부 일과가 24시간 외곽을 둘러싸고 출입은 단 24명만 허용되는 비밀구역. 이곳의 주방에는 단 2명의 셰프만 존재합니다. 한 명은 보위부 직속 주방장. 또 한 명은 옥류관 출신 부주방장. 오늘 평양의 메아리에서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13년 동안 김정은의 식탁에 칼을 잡았던 사람. 김주애가 가장 좋아한 음식 7가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리설주의 임신 중 식단을 만진 사람. 그리고 매일 김정은 식탁에 올라간 모든 음식을 자신이 먼저 먹어 독을 검사해야 했던 사람. 그분의 이름은 박정훈. 1976년 함흥 출생, 47살. 아내, 11살 아들, 8살 딸과 함께 2023년 늦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분의 부친은 옥류관 전 주방장 박철수. 세대째 음식을 만지는 함흥의 한 집안. 그 집안의 가업의 칼이 어떻게 김정은의 식탁을 만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떨리던 손이 어떻게 가족 4명을 자유의 땅으로 옮겼는지. 이 영상은 그분의 1인칭 증언입니다. 일부 이름과 동선은 가족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변형됐습니다. 그러나 식탁의 디테일, 8호 관저의 시스템, 그리고 13년의 떨림은 모두 그분이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박정훈 부주방장의 13년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식탁에 칼을 잡았습니다. 13년 동안 매일. 평양 8호 관저 부주방장 박정훈. 1976년 함흥에서 태어난 47살. 아내, 아들 11살, 딸 8살. 그리고 부친은 옥류관 전 주방장. 저는 김주애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7가지를 정확히 압니다. 저는 리설주가 임신 중에 못 먹은 음식 3가지를 압니다. 저는 김정은 식탁에 올라간 모든 그릇에 독이 없다는 것을 제가 먼저 먹어서 증명해 왔습니다. 13년 동안 그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리던 손이 결국 제 가족 4명을 두만강 너머로 옮겼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 합니다. 평양의 메아리 박정훈입니다. 저는 함흥 고급요리학교를 1996년에 졸업했습니다. 아버지는 옥류관 전 주방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1990년대 평양 최고급 식당에서 김일성 시절 외빈 만찬을 책임진 분이었습니다. 요리는 우리 집안의 가업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칼을 봤습니다. 김치도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잘게 썬 결, 두께, 색깔, 광택, 다다른 칼질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1998년부터 옥류관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12년 동안 평양에서 가장 까다로운 손님들, 외국 대사관, 당 간부, 외화벌이 식당의 비공식 회식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저는 평양 8호 관저로 차출됐습니다. 8호 관저. 북한에서 이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사람은 일코마타이. 김정은 가족 전용 거주지. 보위부 일과가 24시간 외곽을 둘러쌉니다. 주방은 그 안에서도 별도 구역으로 격리돼 있습니다. 저는 그곳의 부주방장이었습니다. 주방장은 보위부 직속 출신, 저는 옥류관 출신. 두 사람 체계로 모든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첫 출근 날 보위부 일과 간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 평생 입 밖에 내지 마라.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첫 출근의 풍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새벽 5시, 저는 평양 만수대 인근의 작은 셰프 숙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 손에는 옥류관에서 챙겨온 부친의 칼 한 자루. 가업의 칼이었습니다. 바로 관저까지 가는 길은 차창에 검은 천이 덮인 검은색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운전사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도로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만 셌습니다. 정확히 23분 후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회색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관저 첫인상은 음습한 사찰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좁은 출입문, 모든 창문에 검은 커튼. 주방 입구에서 보이부 일과 간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이름은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관저 내부에서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동지라고만 불렸습니다. 그 동지가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 평생 입 밖에 내지 마라.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8호 관저 셰프 신분증과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은 평양 외곽의 한 단칸방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단칸방 안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린아이 2명. 그분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 가족이 자네가 입을 다물지 않으면 사라질 사람들이다. 누군지 알아볼 필요 없다. 그저 자네 입이 한번 풀리면 이 가족 4명이 사라진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저는 그 사진을 2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그날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 사진 속 가족이 누구인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받은 그날부터 저는 13년 동안 그 사진 속 4명의 얼굴을 매일 한 번씩 떠올렸습니다. 바로 관저 주방의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했습니다. 보이부는 셰프 한 사람마다 평양 어딘가의 한 가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 가족과 셰프는 서로 모르는 사이. 그러나 셰프의 입이 한번 풀리면 그 가족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관저 셰프 한 사람이 평생 침묵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그 사진을 가장 깊은 서랍 안에 보관했습니다. 탈출하던 날 새벽, 저는 그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 사진 속 가족의 신원을 추적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그 가족이 아직 살아있다면 제가 13년 침묵의 마지막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 저는 주방에 들어갑니다. 먼저 그날의 식재료를 확인합니다. 쌀. 북한 일반 가정의 쌀이 아닙니다. 원산 인근에서만 재배되는 특수 품종. 한 알 한 알 손으로 골라낸 것만 8호 관저에 들어옵니다. 생선. 일반 어선이 잡은 게 아닙니다. 원산호업단의 특수 어선이 새벽에 잡아온 것입니다. 한 마리에 보이부 검사가 3번 들어갑니다. 야채. 평양 외곽 특수 농장. 비료도 일반 비료가 아닙니다. 이것 하나에도 김정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식재료에 마지막으로 손을 대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식탁의 독약 검사관이었습니다. 매일 김정은 가족이 식사하기 30분 전, 저는 그날의 모든 요리를 제가 먼저 먹었습니다. 한 입씩. 만약 30분 안에 제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요리는 폐기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그 요리가 김정은의 식탁에 올라갑니다. 13년 동안 저는 매일 김정은보다 먼저 먹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말로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13년 동안 매일. 처음에는 손이 너무 떨려서 수저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방장이 저를 데리고 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동지, 손 떨리는 거 보이면 그날로 끝이다. 가족까지 끝이다. 저는 그날부터 손을 떨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손도 멈출 수 있습니다. 김주혜를 처음 본 것은 2017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5살. 저녁 만찬에 부모와 함께 처음 나타났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 앞머리는 단정하게 잘랐고 눈은 김정은을 닮아 둥글었습니다. 그날 메뉴는
평양식 냉면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그 아이의 그릇에 가위질을 해줬습니다. 면이 너무 길면 5살 아이가 먹기 힘드니까. 저는 주방 뒤편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13년 동안 제가 책임져야 할 또 한 명의 식탁이라는 것을. 김주혜가 좋아한 음식 7가지 지금 처음 공개합니다. 첫째, 평양식 냉면. 다만 일반 평양냉면이 아닙니다. 육수에 한약재 3가지가 추가됩니다. 김주혜가 어렸을 때 잔병치레가 잦아서 특별 처방됐습니다. 둘째, 우동. 일본식 우동입니다.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어렸을 때 자주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주혜도 그 영향으로 우동을 좋아했습니다. 면은 일본 오사카에서 수입된 밀가루로 파로 관저 주방에서 직접 뽑았습니다. 셋째, 캐러멜이 들어간 푸딩. 프랑스식 크렘 캐러멜. 설탕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수입했습니다. 계란은 평양 외곽 특수 농장의 흰 알. 넷째, 청포도. 평양 외곽 온실에서 김주혜 전용으로 재배됐습니다. 한 송이에 600g 이상만 식탁에 올라갔습니다. 다섯째, 한국식 떡볶이. 이건 비밀입니다. 김주혜가 어디서 본 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7살 때 한 번 그 빨간 떡 음식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식 떡볶이 레시피를 외워서 다음 주에 김주혜 그릇에 올렸습니다. 김주혜는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음식을 찾았습니다. 여섯째, 송로버섯이 들어간 크림 파스타. 이탈리아산 송로버섯 한 회 식사에 30g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평양 일반 시장 쌀 한 가마니 값보다 비쌌습니다. 일곱째, 평범한 흰쌀밥과 미역국. 김주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가장 찾은 음식. 어떤 화려한 요리보다 그 단순한 한 그릇이 김주혜에게 위로였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이 7가지를 매주 돌아가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먹는지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이 무엇을 못 먹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한 그릇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그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주방의 동료 셰프 김광호가 사라졌습니다. 김광호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같은 함흥 출신, 같은 옥류관 도제 출신. 저와는 형제 같았습니다. 김광호는 1981년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함흥 외화벌이 식당의 책임 요리사였습니다. 김광호도 어렸을 때부터 칼을 잡았습니다. 저보다 2살 늦게 옥류관에 들어왔지만 솜씨는 저보다 빨랐습니다. 특히 양념 배합에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2년 김광호도 파로 관저로 차출됐습니다. 저보다 2회 늦게 들어왔지만 그는 김정은의 사위 보좌관 식탁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파로 관저 주방에는 그렇게 셰프 5명이 있었습니다. 주방장 1명, 부주방장 2명, 저와 김광호, 보조 2명. 우리 5명은 매일 새벽 5시 반에 만났습니다. 주방 입구에서 보이부 검문을 받았습니다. 손, 옷, 모자, 신발, 손톱까지 매일 확인됐습니다. 손톱 밑에 작은 흙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날 작업을 거부당했습니다. 검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흰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운에는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파로 관저 안에서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저 주방장 동지, 부주방장 동지, 보조 동지로 불립니다. 우리 5명은 그날 메뉴를 확인합니다. 메뉴는 전날 밤 보이부에서 정해옵니다. 내일 오전 평양냉면, 평포도, 미역국. 내일 점심 일본 우동.
떡볶이, 송로버섯 파스타. 내일 저녁 평양식 한정식 12첩. 우리는 그 메뉴를 받아서 분담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본인 식탁을 담당, 김광호는 리설주와 김주의 식탁을 담당, 주방장은 외빈 만찬을 담당, 보조 2명은 식재료 준비와 후속 정리. 13년 동안 그 분담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의 어느 날, 김주혜의 점심 메뉴는 닭고기 수프였습니다. 유럽식 콩소매. 정확한 간이 핵심. 소금 한 꼬집 더 들어가면 짜집니다. 한 꼬집 덜 들어가면 밍밍합니다. 김광호가 그날 양념을 했습니다. 저는 옆 조리대에서 김정은 본인 식탁에 갈비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광호가 한번 맛을 봤습니다. 형, 한번 봐주세요. 저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간이 살짝 강했습니다. 딱 한 꼬집 정도.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광호야, 한 번 더 맛보고 물 한 큰술 더 넣어. 김광호는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2번째 시식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형,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수프는 그대로 김주혜에게 올라갔습니다. 12시 30분. 김주혜가 그 수프를 한 숟가락 먹고 그릇을 밀었습니다. 맛없어. 그 한마디. 정확히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8호 관저 주방 5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보이부 일과 간부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수프 양념 담당이 누구냐? 주방장이 답했습니다. 부주방장 김광호 동지입니다. 간부는 김광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주방장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박 동지, 김광호는 이제 안 나온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저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잠든 아들 박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당시 6살, 김주혜와 2살 차이. 저는 그날 처음 생각했습니다. 보이분 도문에서 내 아들이 김광호가 될 수도 있다. 3주 후 김광호의 처가 8호 관저 주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문 앞에서 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보이부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시간에 주방 창문 너머로 그녀를 봤습니다. 손에는 아이 한 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김광호의 셋째 아들 당시아 두여. 저는 그 장면을 평생 못 잊습니다. 한 달 뒤 김광호의 가족도 사라졌습니다. 저와 새 아이, 그리고 김광호의 부친까지 함흥 본가도 비었습니다. 보이부는 그 가족이 지방으로 거주지를 이동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지방이 어디인지 압니다. 같은 평양 안의 한 시설,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는 곳. 저는 그날 밤 처음 아내 김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광호 형 가족도 사라졌다. 아내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광호 형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시스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처형이 아닙니다. 처형보다 더 무서운 건 내 가족이 처형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이 사람을 13년 동안 손도 떨리지 않게 만듭니다. 김광호가 사라진 후 새로운 부주방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황철진, 보이부 직속 출신. 그는 셰프가 아니라 감시자였습니다. 황철진은 매일 저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어떤 칼을 잡는지, 제가 어떤 순서로 양념을 넣는지, 제가 시식할 때 표정이 어떤지 처음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등이 식은땀에 젖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가운 안의 셔츠가 통째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셔츠를 매일 세탁하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황철진의 관찰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어떤 압박에도 결국 익숙해집니다. 그게 가장 슬픈 인간의 능력입니다. 황철진은 1년 후 다른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감시자가 왔습니다. 이름은 박영태. 이번에는 더 젊었습니다. 당시 32살. 저보다 12살 어렸습니다. 박영태는 황철진보다 더 영리했습니다. 직접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방의 다른 보조들을 통해 저를 감시했습니다. 보조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면서 박 부주방장 동지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조 한 명에게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보조는 저에게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박 동지. 박영태 동지가 저에게 박 동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보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의 가족 이름을 외워두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무사히 자유의 땅으로 가게 되면 그 보조의 가족도 같이 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그 보조와 가족도 평양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022년 봄, 저는 보위부에 의해 신원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보위부 사무실에 들러야 했습니다. 처음 보름은 단순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나? 부친은 누구인가? 부친은 어떤 사람들과 친했나? 그런데 보름째부터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박동지의 처형은 한국에 친척이 있나? 박동지의 아들이 학교에서 누구와 친하나? 박동지의 옥류관 옛 동료 중 평양을 떠난 사람이 있나? 저는 모두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보위부 간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동지, 부친 박철수 동지, 좋은 분이셨지? 1995년에 김일성 동지 만찬을 책임지셨던 분. 그분의 아들이 8호 관저 부주방장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거다. 그 자랑을 잘 지키는 게 박동지의 일이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보위부는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한번 시작되면 끝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라지는 것, 다른 하나는 제가 가족과 함께 다른 길로 가는 것. 저는 그날부터 천천히 두 번째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옥류관 동료 중에 중국 단둥으로 넘어가 조선족 식당을 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성호. 2003년에 사라진 친구. 저와 가장 친했던 도제 형제. 저는 단둥에 그 친구와 비밀 통신선을 다시 열었습니다. 방법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통신선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선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성호는 저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형, 단둥 넘어 한 분, 베이징에 셰프하는 분 계셔. 한국 대사관 동선까지 잡아줄 수 있어. 형인 가족 데리고 두만강 건너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저는 그 답을 받기까지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주 한 번씩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호의 방식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방식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 달째 첫 답이 왔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살아있어. 한 달만 기다려. 저는 그 한 문장을 받고 한참 동안 떨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떨려도 괜찮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두 번째 답이 왔습니다. 형, 단둥에 베이징 동료 한 분 모셔왔어.
그분이 한국 대사관 라인을 잡고 있어. 시간이 걸려도 좋다. 안전이 먼저야. 저는 그 두 문장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보내려면 위험이 또 늘어납니다. 저는 그저 그 메시지를 외우고 그날 밤 종이를 태웠습니다. 다시 한 달 뒤 마지막 답이 왔습니다. 그게 위에 옮긴 그 문장입니다. 저는 그 답을 받고 그날 밤 부친의 묘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친은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양 시내의 작은 묘지. 저는 매년 봄, 가을 그 묘를 찾았습니다. 그날 저는 부친 묘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업을 떠납니다. 하지만 가업의 정신은 안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그 정신, 저는 다른 식탁에서 이어갑니다. 아버지의 칼은 제가 가져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부친의 묘 앞에서 1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 1시간이 제 13년의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부친 박철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2년 함흥 출생, 일제시대 말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조부는 함흥시장의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3대째 음식을 만지는 집안이었습니다. 부친은 1960년대 평양 봉화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봉화식당은 외화벌이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부친은 거기서 10년을 견디고 1972년 옥류관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옥류관은 김일성 직속 외빈 만찬 식당이었습니다. 부친의 평생 자랑은 한 번 있었습니다. 1980년대 어느 해 동유럽 외빈 만찬에서 부친이 직접 만든 평양냉면이 김일성의 식탁에 올랐다는 것. 부친은 그 한 그릇을 평생 가장 자랑스럽게 기억했습니다. 사진은 없습니다. 당시 8호 관저나 김일성 식탁의 사진은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부친은 그 한 그릇의 칼, 면 굵기, 육수 온도를 정확히 외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부친은 1995년 옥류관에서 은퇴했습니다. 그 후 평양 외곽 작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1998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은 그 후 17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2015년 부친도 돌아가셨습니다. 73세. 폐렴이었습니다. 저는 임종을 지켰습니다. 부친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정훈아,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잊지 마라. 저는 그 한마디를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저는 부친의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식탁의 한 그릇과 평양 외곽 일반 가정의 한 그릇, 그 두 그릇 사이에는 사람의 생명 가치만큼이나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 격차를 만드는 손이 13년 동안 제 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손을 씻으며 그 격차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외면해도 그 격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친 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1시간 동안 저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생각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함흥 시절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부친이 평양으로 옮긴 후 어머니는 함흥에 남으셨습니다. 부친은 한 달에 한 번 함흥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한 달의 만남을 평생 기다리며 사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매일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매일 따뜻한 한 끼를 차렸습니다. 강냉이밥, 무생채, 두부 한 모, 간장에 묻힌 콩나물. 하지만 그 한 그릇에서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매일 똑같은 반찬이에요? 어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훈아, 똑같은 반찬도 매일 새로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매일 다르단다. 저는 그 말을 47살이 돼서 처음으로 다시 떠올렸습니다.
13년 동안 송로버섯과 청포도를 만지면서 저는 어머니의 강냉이밥을 잊고 있었습니다. 부침묘 앞에서 저는 어머니 생각에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자유의 땅에서 어머니가 차린 그 강냉이밥의 정성으로 새로운 식탁을 차리겠다고. 부침묘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옛 옥류관 자리를 지났습니다. 옥류관은 2010년에 한 번 리모델링 됐고 2018년에 다시 리모델링 됐습니다. 지금의 옥류관은 제가 일했던 옥류관이 아닙니다. 다만 외관은 비슷합니다. 저는 그 앞에서 5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옥류관 도제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류관 도제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98년 저는 옥류관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22살. 옥류관 도제는 7년 과정이었습니다. 첫 1년은 야채만, 두 번째 해는 양념만, 세 번째 해는 육류만, 네 번째 해는 면 뽑기만, 다섯 번째 해는 국물만, 여섯 번째 해는 메인 요리, 일곱 번째 해는 만찬 전체 책임. 저는 그 7년을 정직하게 통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7번 박혔다 떨어졌다 했습니다. 도제 시절 가장 친했던 사람이 최성호였습니다. 같은 함흥 출신, 같은 1976년생. 저보다 6개월 늦게 입사. 우리는 도제 7년 동안 같은 기숙사 방을 썼습니다. 밤마다 옥류관 뒷마당에서 둘이면 뽑기 연습을 했습니다. 면을 뽑는 일은 어깨와 손목의 균형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어깨가 약해서 면을 더 길게 뽑지 못했습니다. 최성호는 손목이 약해서 면을 더 가늘게 뽑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연습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봄, 우리 둘 다 면을 똑같이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최상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둘은 평생 형제다. 어디서든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2003년 봄, 최상호가 사라졌습니다. 옥류관 주방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단둥으로 외화벌이 파견 갔다. 5년 후에 돌아온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당시 옥류관 셰프 중에 단둥 파견을 가는 사람이 가끔 있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식당이 단둥, 선양,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저도 한 번은 파견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최상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화벌이 파견은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2003년 그날 최상호는 단둥으로 갔지만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즉 최상호는 그 해 탈북했습니다. 다만 옥류관과 보위부는 그것을 외화벌이 파견이라고 부르며 사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2018년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반려관저 주방의 한 보조가 단둥에서 옛 최성호를 봤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보조를 통해 최성호가 단둥에서 조선족 식당을 차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광호가 사라진 그 겨울, 저는 처음으로 최성호와 연결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을 찾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2022년 봄, 보위부 제조사가 끝난 직후 저는 첫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첫 답이 왔습니다. 옥류관 도제 시절 형제였던 친구가 19년 만에 저의 생명선이 됐습니다. 저는 옥류관 앞에서 5분 동안 그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2023년 봄, 김주혜의 8살 생일이었습니다. 이날 메뉴는 평소보다 호화로웠습니다. 크렘 캐러멜 푸딩, 청포도 한 송이, 한국식 떡볶이, 이탈리아 송로버섯 크림 파스타, 그리고 일본식 우동. 송로버섯은 이탈리아에서
새벽 비행기로 도착한 50g짜리. 당시 시장 가격으로 미화 4,000달러. 저는 그 송로버섯을 손으로 얇게 점였습니다. 파스타 한 접시에 30g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3단, 크림은 프랑스산, 딸기는 평양 외곽 특수 온실의 1월 한겨울 딸기. 그리고 케이크 위에는 송로버섯 한 조각을 장식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그 케이크를 식당으로 옮겼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김주혜에게 케이크를 보여줬습니다. 김주혜는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주방 뒤편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집을 떠나기 전에 딸 박지윤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딸 박지윤은 김주혜와 같은 8살. 그날 학교에 가져갈 도시락에는 강냉이밥과 김치 2조각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평양 일반 가정의 평범한 도시락입니다. 부주방장의 딸도 그 도시락 이상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같은 8살. 한 아이는 송로버섯 케이크, 한 아이는 강냉이밥과 김치 2조각. 저는 그날 주방 뒤편에 서서 처음 울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내 딸이 굶주리는데 김주의 케이크에 송로버섯을 박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유소는 이제 다른 식탁을 차립니다. 2023년 봄, 김정은이 함흥 외부 시차를 결정했습니다. 함흥은 제 고향. 김정은 외부 식사 동행 차량 한 대가 8호 관저 주방에서 따라갑니다. 요리 운반차. 주방장 1명, 부주방장 1명, 보조 2명이 동행합니다. 저는 부주방장 자격으로 그 차에 탑니다. 13년 동안 그 차에 200번 이상 탔습니다. 그 차의 동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평양에서 함흥까지. 중간에 원산을 거칩니다. 원산에서 1박, 함흥에서 1박, 다시 평양으로 복귀. 저는 그 동선을 13년 동안 외웠습니다. 원산 인근에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보위부 경비가 가장 느슨한 30분 구간, 지방 도로에서 산길로 빠지는 곳. 저는 그 30분을 계획했습니다. 가족 4명, 아내 김미영, 아들 박지호 11살, 딸 박지윤 8살,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출발 전날 밤에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일 새벽 4시 짐 하나만 들고 나와. 다른 건 다 두고. 아내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아내는 제 일에 대해 묻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가족 셋을 데리고 평양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함흥 시찰 차량단이 통과하는 길. 저는 운반차 보조 자격으로 그 차에 가족을 태웠습니다. 방법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이 알려지면 다음 사람들이 못 갑니다. 원산 외곽, 미리 정해둔 30분 구간. 저는 차에서 가족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에 들어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새벽 4시 40분. 하늘은 아직 검었습니다. 산은 더 검었습니다. 가족 4명, 등에 작은 가방 하나씩만 맨 채 길도 없는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8호 관저 주방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어디 가요? 저는 박지호에게 답했습니다. 지호야, 아버지가 약속한 곳. 박지호는 그 말만 듣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저는 13년 동안 매일 외웠던 동선을 머릿속에서 다시 점검했습니다. 첫째, 능선. 2번째, 계곡. 3번째, 마른 개울. 4번째, 능선 너머에 미리 약속된 작은 오두막. 그 오두막에서 최성호가 보낸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을 예정. 저는 그 동선을 13년 동안 매일 머리로만 그렸습니다. 실제 발로 디딘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3시간을 올랐습니다. 새벽 7시,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 셋과 함께 능선 그늘 아래에 숨었습니다.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북한 산악지대에는 보이부 산악 순찰조가 있습니다. 주로 낮에 활동합니다. 밤에 움직여야 안전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른 빵 4개를 꺼냈습니다. 13년 동안 김정은 식탁에서 보아온 그 호화로운 음식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청포도, 송로버섯, 푸아그라, 오마카세회. 그러나 그날 우리 가족이 산속에서 먹은 것은 마른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한 조각이 13년 만에 우리 가족 4명이 함께 먹는 첫 식사였습니다. 박지훈이 빵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 빵 맛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또 울었습니다. 낮 동안 저는 가족 셋을 잠시 재웠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망을 봐야 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 셋을 다시 깨웠습니다. 저녁 7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밤은 첫 번째 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박지훈이 자꾸 울었습니다. 아내가 박지훈을 달랬습니다. 저는 박지호를 등에 업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마침내 4번째 능선 너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성우 형이 보냈습니다. 형님이시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무릎이 풀렸습니다. 13년 동안 머릿속에서만 그렸던 그 동선이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최성호의 약속이 19년 만에 지켜졌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우리 가족은 2시간을 쉬었습니다. 안내인이 따뜻한 옥수수죽을 주었습니다. 박지호와 박지호는 그 죽을 한 그릇씩 다 비웠습니다. 새벽 1시, 안내인이 우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두만강 인근 마을까지 2시간 더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 구간입니다. 저는 가족 셋을 데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은 후 우리는 두만강 인근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최성호가 보낸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4명은 그날 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딸 박지호는 제 등에 업혔습니다. 아들 박지호는 제 아내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4월 봄밤이었지만 두만강은 4월에도 차갑습니다. 그 차가움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강의 폭은 그 지점에서 약 40m, 수심은 허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물살은 빨랐습니다. 저는 박지훈을 등에 단단히 묶고 한 걸음씩 강을 건넜습니다. 아내는 박지호의 손을 양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한 발 디딜 때마다 물이 오단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저는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박지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곧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미끄러짐이 저에게 13년 떨리던 손의 마지막 떨림을 남겼습니다. 강 중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 강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13년의 떨림이 그 강물 안에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발씩 디뎠습니다. 20분 후 우리 가족 4명은 반대편 강 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박지훈을 등에서 내렸습니다. 박지훈의 옷은 절반이 젖어 있었습니다. 박지호도 아내도 저도 모두 절반은 강물 속에서 나왔습니다. 강 반대편
한 어두운 공터에 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마른 옷과 담요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말로 우리 가족이 북한을 벗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를 작은 트럭 뒷자리에 태웠습니다. 새벽 5시. 중국 길림성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트럭은 2시간을 달렸습니다. 새벽 7시. 우리는 단둥 외곽의 한 한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간판에는 한글로 평양면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보고 또 울었습니다. 중국 단둥 도착. 최상호가 자기 식당 뒷방에 우리 가족을 숨겼습니다. 사흘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최상호와의 첫 만남 19년 만이었습니다. 최상호는 47살, 저와 동갑. 그러나 19년 전에 그 청년 도제는 사라지고 머리가 반쯤 센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상호는 저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최상호였습니다. 최상호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 면 뽑기 잊으면 안 돼. 저는 그 한마디에 또 무너졌습니다. 19년 전 홍류관 뒷마당에서 매일 밤 둘이 면을 뽑던 그 시절. 어깨와 손목의 균형, 형제의 약속. 그 모든 것이 그 한마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성호야, 형 죽지 않고 왔다. 그날 밤 최상호는 식당 뒷방에서 우리 가족 4명에게 평양냉면을 한 그릇씩 차려줬습니다. 면도, 육수도, 무채도 모두 최상호가 직접 뽑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그릇을 먹으면서 부친의 옥류관 시절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부친이 살아 계셨다면 그 한 그릇을 보고 무엇라 하셨을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훈아, 이게 진짜 음식이다. 최성호가 식사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베이징 동료가 어제 한국 대사관과 연락했어. 사흘 후 베이징으로 출발한다. 거기까지가 내 책임이다. 그 후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동안 최상호는 우리 가족이 식당 뒷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둥은 북한 보위부의 손길이 닿는 곳입니다. 한 번이라도 외부에 노출되면 우리는 즉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박지호와 박지우는 식당 뒷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최성호의 아이들이 쓰던 한국 동화책이었습니다. 박지호는 평양에서 본 적 없는 한국 동화를 처음 읽었습니다. 박지우는 그 책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박지훈이 한국 동화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13년의 떨림이 정말로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최성호는 베이징 동료 셰프와 연락했습니다. 베이징 셰프는 한국 대사관 라인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사흘 후 베이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경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경로가 알려지면 다음 사람들이 못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가족 4명은 14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베이징 도착, 저녁 늦은 시간,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지호가 차창 밖을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양보다 화내요.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박지호의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셰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대사관 라인 준비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출발합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깊이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저와 가족 셋은 그 셰프의 집을 나섰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의 동선은 그분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국기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박지호도 박지훈도 그 국기를 봤습니다. 아내가 박지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호야, 저 깃발이 아빠가 약속한 곳이야. 박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사관 문 앞 경비병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가족 4명 망명 신청합니다. 경비병이 무전기를 한번 켰습니다. 3분 후 대사관 직원 2분이 정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가족 4명을 신속히 대사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사관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저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2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대사관 로비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지호와 박지훈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 4명의 자유의 첫 순간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우리 가족은 보름을 머물렀습니다. 보름 동안 한국 정부는 우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만진 김정은 식탁의 디테일을 일일이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원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보름 후 우리 가족은 한국 외교 채널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자유의 땅으로 간다. 아내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울었던 아내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지호도 딸 박지훈도 우리 셋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첫 자유였습니다. 인천공항 2023년 늦봄 저는 가족 4명과 함께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마중 나온 분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첫 식사가 나왔습니다. 밥 한 공기,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저는 그 식사를 보고 13년 동안 처음으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저는 가족 4명과 함께 그 밥상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 박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도시락 안 가져가도 돼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김정은 식탁에 가장 호화로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에게 평범한 도시락 하나 제대로 못 챙겨줬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제 아들 도시락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정원 인터뷰는 한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식사 패턴, 김주애의 음식 7가지, 리설주의 임신 중 식단, 8호 관저 보이부 시스템, 주방 동료들의 처형 사건, 부친 박철수의 옥류관 시절 기록. 저는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평양에 남아있는 동료 셰프들의 이름, 단둥의 최성호와 베이징의 동료 셰프 이름, 원산의 30분 동선, 주방 안의 비밀 통신선. 그 정보들은 다음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갈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윤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정은의 셰프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자유의 셰프, 진실의 증언자입니다. 저는 한국 서울 강남에 작은 한식당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해졌습니다. 옥류. 부친이 일하셨던 옥류관에서 따왔습니다. 메뉴에는 평양냉면이 들어갈 겁니다. 김정은 식탁에 올라간 그 한약재 3가지가 들어간 냉면. 그러나 가격은 한 그릇 10,000원 이하.
누구나 먹을 수 있게. 그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본래 정신입니다. 부친이 가르쳐 주신 정신,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13년 만에 저는 부친의 가르침을 다시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 김미영은 그 식당에서 함께 일할 예정입니다. 아내가 한국에 와서 한 일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한국 김치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우리가 먹던 김치는 양념이 단순했습니다. 무, 마늘, 고추, 새우젓. 한국 김치는 그 외에 배, 사과, 갓, 부추, 미나리, 굴, 명태, 새우 등 10가지가 넘는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한국 가정주부 한 분에게 한 달 동안 김치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80세 강원도 출신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내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세대가. 김치는 손맛이야. 손맛은 마음에서 나와. 평양에서 마음 단단히 챙겨왔지.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또 울었습니다. 아내가 한국 김치를 처음 담근 날, 우리 가족 4명은 그 김치를 한 점씩 먹었습니다. 박지호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평양 김치보다 매워요. 박지훈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평양 김치보다 달아요.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미영아, 자유의 맛이다. 아내는 그 한마디에 한 번 더 울었습니다. 아들 박지호는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딸 박지훈도 같은 학교 1학년. 박지호는 처음 한 달 동안 학교에서 거의 말을 못했습니다. 평양 말투와 한국 말투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사 선생님이 박지호를 따로 불러서 한국어 발음을 가르쳤습니다. 박지호는 매일 저녁 집에 와서 새 단어 5개씩 외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박지호가 집에 와서 처음으로 친구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김태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랑 같이 운동장에서 축구해요. 저는 그 한마디에 또 울었습니다. 박지호는 한국 학교에서 2가지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축구, 하나는 도서관 한국사 책. 박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사 시기는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박지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호야, 너는 평양에서 김일성 역사만 배웠지. 그러나 진짜 한국 역사는 5,000년이다. 평양에서 못 배운 그 4,900년을 이제 천천히 배워라. 박지호는 그 말을 듣고 매일 도서관 한국사 책을 빌려옵니다. 박지호는 학교에서 그림에 빠졌습니다. 평양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 외에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박지훈은 처음으로 자유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박지훈이 한국 학교에서 처음 그린 그림은 두만강을 건너는 가족 4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고 박지훈에게 한마디 하셨답니다. 지훈아, 이 그림의 제목이 있니? 박지훈이 답했습니다. 네, 가족의 첫 자유. 저는 박지훈이 집에 와서 그 그림을 저에게 보여줬을 때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그 그림이 우리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첫 증거입니다. 저는 옥류 식당을 준비하면서 매일 박지훈의 그 그림을 한 번씩 봅니다. 식당 인테리어는 단순합니다. 하얀 벽, 나무 테이블, 평범한 의자. 부친의 옥류관 시절 사진은 걸지 않습니다. 대신 박지훈이 그린 가족의 첫 자유 그림을 식당 입구에 한 점 갈 예정입니다. 식당 메뉴는 7가지로 시작합니다. 첫째, 평양냉면 한 그릇 9,000원. 김정은 식탁에 올랐던 한약재 3가지가 들어갑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게 가격은 10,000원이야. 둘째, 평양 만두 7,000원. 부친이 옥류관 시절 만들던 그 만두. 셋째, 평양 김치말이 6,000원. 아내가 강원도 할머니께 배운 김치를 한국식으로 변형. 넷째, 함흥회 비빔밥 9,000원. 저의 고향 함흥의 맛. 다섯째, 평양 온반 8,000원. 13년 동안 김정은 식탁에서 비싼 재료로 만든 그 음식을 평범한 재료로 다시 만든 것. 여섯째, 옥류 정식 1,200원. 하루 한정 30인분. 부친의 1980년대 옥류관 정식을 재현. 일곱째, 자유의 비빔밥 8,000원. 한국 5가지 채소 플러스 한국 쇠고기 플러스 평양식 고추장. 이 한 그릇이 우리 가족의 첫 자유를 상징합니다. 가격은 모두 한국 평균 식당 가격이야.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부친의 가르침,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따른 것입니다. 식당 직원은 5명, 주방장 저, 부주방장 아내 김미영, 홀 매니저는 한국분, 서버 2명. 저는 직원 5명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식당의 첫 번째 규칙은 어떤 손님도 더 호화로운 식탁을 만나기 위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옷차림, 직업, 외모 모두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한 그릇 따뜻한 음식을 받으러 오신 분, 그게 우리 손님입니다. 직원 5명은 그 약속에 동의했습니다. 식당 오픈은 다음 달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당 이름 옥류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새겨질 예정입니다. 부친 박철수의 정신을 따라. 부친이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그 한 줄을 보고 웃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당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부친의 가르침을 다시 외웁니다.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이 한 줄을 매일 외우면서 저는 13년의 죄책감을 조금씩 씻어갑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평생 완전히 씻기지 않을 것입니다. 김광호 형의 빈자리, 박영태 후배의 마지막 인사. 김미경 누나의 다시는 못 만난 작별. 그분들의 이름은 제 평생 손목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 매일 한 그릇의 음식을 정성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살아남은 자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박지윤이 어제 학교에서 처음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학교 급식 메뉴, 잡곡밥, 미역국, 닭고기, 김치, 과일. 박지윤이 집에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 친구들도 다 똑같은 밥 먹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이 작은 한마디, 친구들도 다 똑같은 밥 먹어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저는 13년 동안 떨리는 손을 견뎠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저는 2만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찍기까지 한 해를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 시청자께 공개하면 평양에 남아있는 동료 셰프 몇 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부는 평양 8호 관저 출신 한 사람이 한국에서 증언하면 즉시 관저 주방 모든 셰프를 재조사합니다. 그 재조사는 김광호 형이 겪었던 그 재조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심이 저를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난 봄 저와 같이 도제 시절을 보낸 또 다른 후배 한 명이 김광호 형과 같은 사유로 처형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후배의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후배의 가족이 아직 평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배의 처형 소식을 들은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또 한 명이 사라진다. 내가 증언하면 적어도 세상이 그 한 명을 기억할 수 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그 후배의 이름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그 후배의 존재를 한 분이라도 더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입니다. 저는 13년 동안 김정은의 식탁을 만들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가장 호화로운 식탁 옆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 가장 화려한 한 그릇 안에 가장 비참한 누군가의 굶주림이 있다. 가장 비싼 한 가지 재료 안에 가장 평범한 누군가의 평생 노동이 있다. 8호 관저의 한 끼는 평양 일반 가정 한 가구의 한 달 식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김주의 한 끼의 송로버섯 한 조각은 함흥의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먹을 강냉이 양과 같은 가치였습니다. 저는 그 격차를 13년 동안 매일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 격차는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격차는 그 식탁에 앉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평양의 식탁과 일반 가정의 식탁. 이 두 식탁의 거리는 백두산 정상과 평양 외곽 어느 단칸방의 거리만큼 멉니다. 저는 그 두 식탁 사이에서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평양 어느 가정의 단칸방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 단칸방 안에서 강냉이밥 한 그릇을 받아든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 한 그릇을 나누어 주는 그 손길, 그 손길이 인간의 식탁입니다. 김주애의 송로버섯 한 조각이 아닙니다. 평양 어느 어머니의 강냉이밥 한 그릇이 인간의 진짜 식탁입니다. 저는 그 식탁을 13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한국 서울 강남 작은 식당 옥류에서 모든 손님께 차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그 식탁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 드릴 수 있다면 저의 13년은 보상받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정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식탁을 위해 손을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가족의 식탁을 위해, 그리고 한 끼 따뜻한 밥을 찾아오는 모든 분의 식탁을 위해 손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평양에 남아있는 동료들, 친구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길을 알고 있다고만 말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가업의 칼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는 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저는 자유의 식탁을 차립니다.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식탁, 누구나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탁. 13년의 떨림이 이제 한 그릇의 따뜻함이 됐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자유의 식탁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저녁 한 끼 식사를 하실 때 그 한 그릇 안에 담긴 누군가의 손길을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재료를 키운 농부의 손, 재료를 옮긴 운송자의 손, 재료를 손질한 주방의 손, 그 식사를 차린 가족의 손, 그 모든 손길이 모인 한 그릇이 인간의 식탁입니다. 저는 13년 만에 그 손길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평생 그 손길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양의 메아리 박정훈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양에 남아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오늘 한 분의 시청, 한 번의 좋아요가 평양의 한 가족에게 한 끼의 자유를 향한 신호가 됩니다. 박정훈,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